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일 모의고사 오늘 첫 강의 들어가는데요. 한국사가 이제 11월부터 우리 방문각에서 스파르타반에서 1일 모의고사를 한국사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일 모의고사 출제는 저 박기훈이 맡게 되었고요. 또 해설을 아주 제가 잘 실어놨는데 다만 문제를 푸시다가 아니 이거 도저히 해설로 돼 있는 글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네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떠들어 봐라.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절하게 우리 회사에서 매일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난 뒤에 제가 찍어놓은 해설 강의들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전체 문제를 물론 다 보실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문제를 풀고 거기 있는 해설을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되 해설로 돼 있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해설 강의를 활용해 주셔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저한테 직접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혹은 뭐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1일 모의고사 이왕 하게 된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한국사 100점으로 가는데 중요한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1회입니다. 1회인데요. 자, 문제 가보죠. 1번 문제. 자, 이거는 2016년까지 나오고 현재는 좀 안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사 공부할 때 첫 단원에 나와 있는 얘기죠. 역사란 무엇인가?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구분하는 거. 읽어볼까요?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아야 되고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해야 된다. 분명히 여기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역사가가 주관성을 최대한 버리고 객관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구분해야 된다. 즉 랑케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사실로서의 역사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에 부합하는 서술입니다. 1번 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되겠죠. 1번이고 2번, 3번, 4번 한번 볼게요. 2번 역사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입장에서 역사가가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 자, 그 전문 역사가는 아닙니다만 유명한 역사 철학자 이탈리아의 베네딕트 크로체가 뭐라 그랬죠?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사실들은 결국에는 역사가가 재구성을 하면서 지금의 관점에서 혹은 본인의 이념에 맞춰서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 구조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광해군은 조선 후기 때는 더럽게 인기 없는 왕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때 쓰여진 사서들을 보면 광해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글들이 많은데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광해군이 그 근대적인 외교인 중립외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최근에 들어와서 21세기 이후에는 광해군에 대해서 다시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역사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다양한 정당의 공존을 추구하는 건데 사실 광해군은 북인의 독주 정권, 독재 정권을 주도했던 군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대적 어떤 과제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 의미로서의 역사죠. 이게 1번이 제시문과 같은 객관적 의미로서의 역사고요. 3번 역사 연구는 특수성보다는 세계사적 보편성을 가진 법칙의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뭐 이 부분은 이 주제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4번 역사가는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에 재궁쇄된 역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실인 역사적인 팩트에 대해서 본인의 관점에 따라 또 시대적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 즉 주관적 관점을 인정하는 역사를 말하는 건데 2번하고 4번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문제를 가봅시다. 자, 다음 보기에 왕과 업적이 시대 순으로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자, 여러분 삼국시대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몇 세기에 무슨 왕이 있었는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해볼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1세기에 알아야 할 왕은 고구려의 유리왕과 태조왕이고요. 2세기 때 알아야 될 왕은 고구려의 고국천왕. 3세기부터 이제 백제가 추가됩니다. 3세기 고구려 동천왕, 백제 근초고왕. 그 다음에 4세기 고구려 미천왕, 고구원왕, 소소리망, 백제 근초고왕, 침유왕, 신라 뇌물마리간. 5세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소왕, 문자명왕,
그리고 백제의 오색이는 좀 많아요. 단타로. 네, 나제동맹 비유왕, 한강백격 계로왕, 그리고 웅진천도 문주왕, 그리고 당시 백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암살됐던 동성왕. 자, 그다음에 신라에서는 5세기 때 눌지마리간과 소지마리간을 알아야 되고 6세기 때 고구려는 평원왕 정도 알면 되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령왕과 성왕이 있죠. 그리고 신라는 지법진, 지증법분 진흥. 그리고 7세기 때 왕은 다 알아야 돼요. 고구려 영량왕, 영유왕, 보장왕. 그다음에 백제 무왕, 의자왕, 신라 진평왕부터 시작합시다. 진평왕, 그리고 그다음에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다음에 무열왕, 무무왕. 심지어는 삼국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 전제왕권을 만들었던 신문왕도 7세기 때 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몇 시 누구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입에 익을 때까지, 안지 머리 익을 때까지. 예를 들어 뭐 진흥왕 하면 육시 진흥. 우리가 그 나라 백성도 아닌데 왕이라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육시 진흥. 알겠죠? 칠시 무열, 사시 근초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금방 기억됩니다. 그럼 제가 그 방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근초고왕, 사시 근초고. 버풍왕, 육시 버풍왕. 장수왕, 오시 장수왕. 리을 신문왕은 7세기 후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역, 디귿, 니은, 리을. 기역, 디귿, 니은, 리을이 되겠죠? 네, 기역, 디귿, 니은, 리을이 되겠고요. 그죠?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일일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만약에 제 하품 모의고사 라이브 강의나 또 혹은 현장에서 제 이론 강의나 기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문제를 빨리 풀지? 지금 이제 일일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매일 푼 것에 대한 간단한 어떤 확인과 또 좀 헷갈리는 부분을 점검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 나갈 겁니다.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라는 것은 한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원래 그전 단계 연맹왕국이었잖아요. 각지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부족장들이 중앙의 귀족으로 흡수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영토, 인구에 비례해서 관등을 받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신라한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신라는 경주에 있던 박씨, 김씨, 석씨 같은 세력이 왕을 차지하고 그 밑에 보면 육촌의 촌장이 후예라고 하는 이른바 육두품들, 뭐 손씨라든지 배씨 이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신라가 경주에서 점차 경상도 지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금강가야처럼 한때 신라랑 경쟁했던 국가는 진골로 편입시켜주죠. 물론 대접은 안 해줬지만 김씨 진골로 편입시켜주죠. 그 가문의 대표적인 후예가 김유신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 자, 원효대사 육두품이거든요. 원래 원효대사 집안이 어디 집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영남대학교가 있는 경상북도 경산, 거기 압독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독자적인 부족 국가들을 중앙 귀족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사이즈 되는 부족장들을 육두품으로 편제한 거예요. 아마 고구려나 백제도 거의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이게 전개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먼저 말씀드렸고요. 1번, 말단 행정단위는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토착 세력인 촌주로 삼았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시, 군 단위까지는 지방관을 보내고 그 밑에 더 낮은 단위는 그 동네 토착 세력인 촌주가 다스리게 했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2번, 삼국의 지방체제는 군사적 지배를 배제한 행정적 지배의 성격이 강했다.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행정적 지배가 아니고 군사적 지배를 더 강하게 봤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라도 사람이건 경상도 사람이건 강원도 사람이건 어디 사는 사람이건 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일정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방 통치는 아무래도 좀 군사적인 위협과 어떤 위압감 속에서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군사적인 지배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이제 행정적인 지배의 성격이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준을 어디로 잡으라고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행정적 성격이 강화되는 건 통일신라 시대부터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고요. 3번, 촌주는 지방관을 보좌하면서 촌랑내의 행정과 군사실 매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맞아요. 4번,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아니고 규모가 큰 곳에서만 파견되었다. 자, 사실 100% 모든 군인의 지방관을 보내게 된 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와, 우리는 되게 미개하다, 되게 늦었네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본 나라들일 거예요. 인도의 무굴 제국이나 또 오스만 튀르키 제국 같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제국들도 전국의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보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중앙집권화를 전근대 시대에 이룩한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에 이게 완성되고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지방 세력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군주에게 충성을 하되, 뭐 고려 시대 향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자기 지역을 다스렸는데 하물며 삼국시대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시험적으로 기억하면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된 건 조선시대부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자, 도병마사는 성종 때 처음 설치되어 국방 문제를 담당하였다. 원간섭기 때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관장한 최고기구로 발전하였다. 옳은 것을 고릅시다. 여러분, 이 도평의사사하고 조선시대 비병사랑 똑같죠. 둘 다 원래 중요한 국방상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회의 기구였다가 도평의사사는 도평의사사대로, 비변사는 비변사대로 각자 고려 후기, 조선 후기 때 국정 모든 걸 독점하고 총괄하는 기구로 변화되죠. 자, 이 도평의사사가 언제 폐지됐냐면요, 여기 도당으로 불렸으며, 맞아요, 조선 건국 초에 폐지되었다. 자, 이거 누가 폐지했냐면 이방원의 주도로 폐지됐습니다. 제가 왜 굳이 태종이라 안 하고 이방원의 주도라 그랬냐면 정도전이 추구했던 재상 중심의 정치의 핵심 기구이기도 했던 게 도평의사사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죽였던 이방원이 1, 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실권을 잡죠. 허나 이방원이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죠. 잠시 정종을, 자기 둘째 형인 정종을 왕으로 세웠죠. 사실 이 작업은 정종 때 이루어진 겁니다. 도평의사사 폐지가. 허나 정종 때 실권자가 이방원, 태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때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이후에 등장한 기관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정부입니다. 아시겠죠? 2번, 법제의 세칙을 만드는 도료의 독자적인 기구이다. 이건 이제 식목도감이죠. 네, 구성원은 똑같죠. 충성문화성의 재신과 중치원의 추밀히 모여 소유하는 곳. 3번,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해서 그 밑에 육부를 뒀다. 이거 의정부 얘기하는 거, 이거는 상서성 얘기하는 거고요. 이성육부의 상서성. 그리고 수장으로는 교정별감이 임명되었다. 여러분, 교정별감은 최충원이가, 무신집권기 때 최충원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만든 사적인 권력기구죠. 이 기관의 장을 교정별감이라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고려의 상업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기억,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어사대가 설치되었다. 경시섬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사대는 관리를 감찰하는 기관이고요. 니은, 전부는 건국 초부터 상업을 업누리고 농업을 중시하였다.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조선은 중농억상의 국가입니다. 조선은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업과 숭호업을 의도적으로 억제했던 국가지만 고려는 농업을 장려하건 맞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굳이 상업이나 수공업을 굳이 억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가 경제적인 발전 수준이, 생산력이 조선보다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가 조선 후기에 비해서, 이런 시대에 비해서 상업 발전이 더뎠을 뿐이지 상업을 억제해서 발전이 더뎠던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갑시다. 정부는 건국 초부터 상업을 억누르고 농업을 중시하였다. 안 됩니다. 이거는 조선이나 돼야 됩니다. 조선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디귿, 정부는 재정 확대를 위해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다. 근데 원간섭기 충선왕 때 재정이 빵꾸 나니까 이걸 메우려고 가견법, 소금의 전매제, 소금의 독점 판매를 실시했죠. 리을, 육상교육이 늘어나면서 원 같은 여관들이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좋아요. 미음, 개경과 대도시, 그러니까 개경, 서경, 동경 같은 대도시에는 국영상점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이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유명한 사료죠. 시험에도 몇 번 나왔고요. 가봅시다. 밑줄 친 내가 제위한 시대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내가 밑줄이 사라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갑시다. 상황이 어려서 무릇 좋지 않은 바는 모두 김종서 등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군국서문을 아울러 모두 처리하며 조종의 예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문은 6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집계한다. 지금 6조 보고 마지막 줄에 보면 집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육조직계제인데 육조직계제를 했던 왕은 딱 2명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조가 누굽니까? 태종이고 또 이거 따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면에서 태종을 따라했던 세조죠. 물론 다른 면도 있습니다. 불교 중국책 같은 건 세조의 특징인데, 자, 그러면 육조직계제 사례가 나왔을 때 뭐가 태종이고 뭐가 세조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제심을 다시 볼게요.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조종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그랬습니다. 복구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걸 다시 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다시 하게 된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조직계제죠? 따라서 육조직계제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육조직계제를 했던 왕은 태종하고 세조밖에 없는데 지금 육조직계제가 나왔는데 다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세조가 되는 거죠. 다시 시작했는데 또 육조직계제니까, 그죠? 복구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세조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조하고 태종의 결정적인 차이, 제가 선지욕을 담은 건데, 태종은 불교를 엄청 탄압했죠. 그러니까 사원전 혁파 같은 거 태종이 한 건데, 세조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죠. 따라서 원각사지 10층 석탑 같은 거 막 짓고요. 또 간경도감이라는 불교 출판사 만들어서 많은 불경들을 인쇄했던 불교 중흥의 군주였습니다. 이 점이 다르죠. 2번,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세조가 했던 대표적인 정책이죠. 토지제도와도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3번, 전분 6등, 연분 9등의 공법 체계는 세종대왕이 했던 거고요. 4번, 살인물 3사에 중요한 건 세조 때 커졌던 이른바 훈구, 이 훈구 키즈들 견제하려고 지방의 양반들 출신들인 살인들을 끌어올렸지. 누가? 성종이. 답이 2번이죠. 좋아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당시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그랬어요. 밀란의 주모자들이 평안도 운산에 금광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가난한 사람이 살아갈 길은 광산에서 일하는 데 있다라고 모두 입을 모으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인 강 씨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모인 사람들은 품삯을 성금으로 받았으나 밀론 주모자들의 원래 의도에 따라 봉기군으로 동원되었다. 자, 지금 여기서 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금광이 열린다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5만 대 가고 있어요. 광산에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조선 전기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대부분 소장농의 지위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 조선 후기가 되면 농민층이 분화되면서 가진 재산이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죠? 임노동자들. 그러니까 임노동자들이 정말 당시에 광산 환경은 위험했지만 생존을 위해서 광산에 뛰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건 조선 후기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지금 보면 평안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평안도에서 대대적인 밀란이 일어났고, 우리가 공부하는 한국사 범주 내에서 조선시대 때 평안도에서 일어났던 대대적인 민중공이 딱 하나 다르죠. 바로 1811년 순조 때 있었던 홍경래의 난이죠. 제가 홍경래의 난을 그 이론 수업할 때나 압축이론, 또 기본이론, 올인론, 이론, 압축이론, 또 기출문제 풀이, 또 예상문제 풀이 할 때, 저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나 예상문제 풀이 할 때 항상 압축 이런 거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길게 설명을 뽑는 것보다는 한 주제, 100개 주제를 분류해 놓고 한 주제에 대한 압축 이론을 반드시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문제 풉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한두 번 공부를 한 2달 공부해서 했다고 다 기억을 못해요. 또 까먹어요.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게 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함께 푸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빨리 푸는데도 압축 이론을 일일이 설명하니까 조금 길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제 기출문제풀이나 예상문제풀이가. 그러나 저는 제 경험상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따로 복습할 것 없이 수업 시간에 올인해서 여러분들이 최소 6개월 사이에 3번 이상의 압축 이론을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거는요, 올이론 이론할 때 좀 길게 설명할 때나 압축 이론 할 때나, 압축 이론 강의를 따로 찍어서 압축 이론 할 때나, 아니면 문제 풀면서 압축 이론 또 설명할 때나 항상 한 가지만 강조해요.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만약에 이 지역에 대한 조선왕조 500년 내내 지속적인 차별이 없었다면 여기서 반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딱 박아두면 되거든요. 다 알아서 간단해요. 앞으로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조선시대야. 그런데 막 평안도의 모든 민중들이 봉기했다. 무조건 홍경래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조선 후기죠. 그러니까 기억 보세요. 정부는 민간인의 광산 채굴을 금지하였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건 조선 전기의 모습이고, 요 사료에 보시다시피 조선 후기가 되면 민영광산을 열어주죠. 예를 들자면 효종 때 설전수세제, 영조 때 수령수세제가 되면서 완전히 민영광산화 되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막대한 양의 금, 특히 은을 조선이나 일본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수입을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전 세계 은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세금을 은으로 내게 돼요. 그러면서 은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은광 개발이 활성화된 거고요. 조선 후기는 민영광산. 니은 상인이 물주로 광산의 운영 자금을 제공했다. 그렇죠. 이렇게 상인이 물주, 투자자가 되고 광산의 운영은 전문 경영인이 누가 했던 거예요? 떡대. 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의 맹아라는 거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 리을, 디귿, 농민 봉기를 위해 농민들이 광산으로 몰려들었다.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농민 봉기를 위해 농민들이 광산에 모여든 게 아니죠.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몰려든 거고 광산에 모였던 임노동자들조차도 밀란에 가담했다라는 거지. 이거는 어다르고 어다르죠. 리을,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노동자가 많았다. 그렇죠. 이거는 조선 후기 때 농민층의 분화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조선 전기만 해도 임노동자층이 상당한 세력으로 있었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즉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광작 이런 것들 때문에 소작지에서도 쫓겨나는 농민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가 대표적인 임노동자입니다. 이 사람 직업이 수십 개예요. 매 대신 맞아주기, 광산 가서 일하기, 남의 집 머슴살이, 오만 쓸데없는 일들을 해요. 왜? 자기가 안정적으로 소작지를 땅도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직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몰락한 농민들이 등장하고요. 놀부 같은 분홍도 등장하죠. 흥부전에 보면 놀부는 오만 농사를 다 짓죠. 뭐 배추 농사, 감 농사, 뭐 인삼 농사, 담배 농사, 심지어는 부대찌개 사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놀부가. 뭐 그래서 이렇게 농민층이 분화되면서 임노동자가 등장하는 거죠. 니은 리을. 답은 4번이고요. 좋아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에 개혁정강을 발표했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제가 이 근대사 수업할 때 맨날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여러분들 근대사는 주요한 조약이나 개혁 내용은 반드시 그 한자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원문을 반드시 봐두셔야 된다. 익혀두셔야 된다. 그래야 금방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문벌을 폐지한다. 조세제도를 개혁한다. 탕관을 처벌한다. 모든 제조는 호종에서 갈아간다. 호조에서 갈아간다. 자, 이게 이제 갑신정변 때 개혁 아니에요. 그리고 갑신정변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신분제 폐지를 처음으로 주장했죠. 정권을 잡은 사들 중에. 그리고 이제 조세제도 개혁이 지조법 개혁이죠. 네, 지조법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이거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늘 강조하는 건데 이게 모든 재정을 호조에서 관할한다. 재정일원화란 말이에요. 재정일원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건데 개화파가 정권 잡을 때마다 항상 재정일원화를 시도해요. 갑신정변, 갑오개혁, 또 독립협회가 한창 활동하던 1898년에 늘 재정일원화를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과 왕실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정부가 왕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만 입헌군주정 외친다고 해도 국왕이 국가 재정을 떡중으로도 자기 쌈짓돈처럼 쭈무르는 사회에서는 왕실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화파가 정권을 잡으면 항상 재정일원화를 시도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남자 수험생들한테 결혼해서 부인한테 정말 잘해줘라. 모든 걸 다 바쳐라. 다만 통장은 뺏기지 말아라. 통장 뺏기는 즉시 이제 마누라한테 완전 잡혀 사는 거야. 예? 제가 오늘도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 설거지하고 말이에요. 예? 빨래 개고 청소하고 다 하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은 아직 안 뺏기고 있습니다. 왜? 통장을 뺏기는 즉시 이제 노예의 길이 시작됩니다. 이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화파가 정권 잡을 때 왜 재정일원화에 집착했느냐? 임금이 임의로 쓰고 있는 국가 재정의 통장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왕을 통제할 수 있고 민주적인 왕정으로 나갈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때 1차 사료를 통해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신정변은 1884년에 있었죠. 따라서 갑신정변 때는 아직 의정부 6조 체제였기 때문에 이때 재정일원화는 호조.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갑오개혁 때는 이건 말로만 할게요. 1차 갑오개혁 때는 팔아문 체제로 바뀌었으니까 탁지아문. 그리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의 관민공동의 헌의 6조에 보면
재정을 탁집으로 일어나시켜라. 왜냐하면 이때 7부채제니까, 그러니까 부채제니까.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죠. 갑신정변 때는 호조, 갑오개혁 때는 탁지 아문, 그리고 독립협회 헌의 6조에서는 탁지 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신정변은 일본군의 개입으로 실패한 게 아니죠.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한 거고, 김옥균, 박영희, 홍역시 등이 주도하였다. 자, 그렇지. 급진개혁파가 주도한 운동이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아, 답이 2번이 아니고요.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갑신정변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무조건 우정국 나오면 갑신정변이에요. 우정국 총판이 홍영식이었고 여기서 개국 축하 파티를 열었을 때 여기서 다 자작내고 정권 잡은 거예요. 4번 갑신정변의 가장 큰 의의는 이겁니다.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다. 좋아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독 원수의 장개석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가를 창설함 선포한다. 말이 긴데 중화민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할 때 만든 군대가 뭐예요? 한국 광복군이죠. 네. 일본이 또 중일전쟁 일으키죠. 1937년에.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거죠. 언제요? 1940년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아주 이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해볼게요. 4번이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으나 일본의 패방으로 기회가 무산되었다. 네, 백범 김구 선생이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진입을 해서 태극기를 꽂아놔야 전승국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기회를 날렸다라고 아쉬워하시는데, 사실 근데 김구 선생님이 구상하신 것처럼 그게 또 원활하게 되기 쉽지 않은 일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국내 진입작전을 미국 OSS와 같이 연습을 했는데 일본이 생각보다 먼저 망해버렸죠.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10번입니다. 다음 기사가 작성됐던 시기에 경제상으로 오른 거. 선생님 근무후기 운동? 국채부성운동인가요? 시기가 좀 뒤에 거죠. 보세요. 장롱 속 급을 모으는 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10돈짜리 별을 내놓은 옛 장군이 있는가 하면 5천만 원 상당의 가게 금부치를 들고 온 금은방 주인도 있다. 자식들 선물로 받은 금반지는 수집 창구마다 그득하다. 주택은행에는 뭐 이렇게 돈이 쌓였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는 김영삼 정권 말기에 일어났죠. 그리고 김대중 정권 내내 외환위기 기간이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외환위기 조기 극복을 드는데, 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외환위기 극복은 좀 급하게 하는 바람에 죄송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그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이런 또 아픔도 있고 비정규직의 문제도 발생하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김대중 대통령 처음 집권했을 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대중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계속 이러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을, 다들 힘든데 이게 뭔 거야. 나도 이때 군생활하고 있었거든. 외환위기 때. 이등병 월급이 11,000원이었는데 그걸 2,000원 깍스뛰다. 9,000원. 아니 9,000원으로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 자, 요즘 군인들 보면 좀 부럽습니다. 막 100만 원씩 받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자, 그래서 100억 달러 수출은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냥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체제 때, 그러니까 1977년이거든요. 1977년으로 기억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의미 없는 방법이에요. 유신체제 때 본인들의 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수출도 한다. 이걸 위해서 한 거예요. 100억 불 수출. 그 다음에 미국의 농산물 노조에 의존한 건 옛날 일이죠. 이승만 정권 때. 원조 경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6.25 전쟁 이후에 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미국이 남아도는 밀가루 같은 거 넘겨줬잖아요. 설탕 이런 거. 그래서 그거로 살았습니다. 자, 외환위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났어요? 기업 고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였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높아진 게 외환위기 이후부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못 믿으실 거예요. 지금은 또 옛날처럼 인기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이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건데, 고려대학교 무슨 과, 연세대학교 무슨 과, 이런 과를 다니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교원대에 초등교육과나 역사교육과 이런 데 막 왔었어요. 그 명문대를 다니던 학생들이. 왜? 너무 IMF 외환이 이게 한 10년간 절망적으로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대한민국 최고 인류 수준의 명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그걸 접고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졸업만 하면 교사가 될 수 있었으니까 다 그런 과로 가서 교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어요. 예, 그 시대에. 예, 그리고 리을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 외환 보이고 부족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아도 이것 때문에 IMF 터진 거잖아요. 이거 리을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제 일일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한다? 여러분들은 매일 이 시험을 치시고 계시죠. 그리고 최대한 해설을 보시면서 빨리 채점한 다음에 점검하실 때 이건 좀 답답하다. 이건 좀 해설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들을 저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